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2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한국,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하라고 명시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햇빛이 줄어드는 가을과 겨울에 우울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가검진에서 우울증으로 확진되면 첫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1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화오션의 R&D 센터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조선업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던 데 따른 장소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기업 활력법, 관세 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비상한 시기, 비상한 대응. 비상이란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가 말한 3종 세트 얘기부터 해보죠.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3종 세트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공급망 안정화 기금, 그리고 기업 활력법, 그리고 관세 정책, 이 세 가지를 3종 세트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공급망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한 증상을 보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품이나 원자재를 조달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정부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올해 9월에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요. 네.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5조 원 기금이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아하. 내년에는 10조 원까지 조성을 할 계획인데, 말하자면 우리나라 기업, 특히 첨단 기업 같은 경우에 배터리랄지 반도체 분야랄지 첨단 기업의 경우에 중요한 그 광물들, 히토류랄지 니켈, 네. 이런 리튬 이런 광물들을 구하기 어려워질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내용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생산 기반을 좀 확충을 한다든가 수입산을 다변화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지원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활력법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이런 내용의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입법이 된 한시법이었었는데 올해 7월에 이게 상시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중국의 저가 공세나 공급 과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국내 기업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관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공급 과잉 때문에 저가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석유화학 기업이나 철강 기업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관세 측면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신 교수가 설명한 그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최 부총리는 최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 또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요.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대표적으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이제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 전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뭐 그룹 전체를 흔들리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석유화학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때문에 이렇게 애를 먹고 있어서 결국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편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런 결론이 지금 내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활력법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철강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베트남산 철강이나 중국산 철강이 한 20, 30%가 우리나라 철강 제품보다 가격이 싸서 우리가 네. 시장을 많이 잠식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점점 그 이익이 떨어지고 있고 해서 베트남산 철강과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지금 이미 반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서 필요할 경우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산, 베트남산 저가 철강에 대한 관세 장벽을 우리가 곧 세워서 우리 철강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 부총리가 한화오션의 연구개발센터에서 이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이유는 곧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를 의식한 그런 장소 선정이죠. 네, 트럼프의 그 당선으로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도전과 기회의 그 양면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조선업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하나오션 잠수함을 시찰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이미 얘기했듯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랬는데 아마 이 하나오션 R&D 센터에서의 경제장관 회의는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었을 거고요. 그렇죠. 지금 머릿속에는 지금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불가 예측한 여러 가지 상황이 개진되기 때문에 장관으로서의 책임감과 고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는 미래의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 걸음이라도 주저하면은 곧바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이 부분에 중심을 잡고 중단 없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겠다라는 입장을 또 강조하면서 이제 신뢰를 복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글로벌 거점 항만을 구축해서 항공 운송 산업의 경쟁력을 좀 더 이렇게 그 강화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항만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 산업까지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그 청사진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 최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기도 하거든요.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각종 구체적 정책들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조선 산업이 말입니다. 전 세계 조선 수주량을 분석을 해보면 중국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한 2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나라인데 중국에 상당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조선 산업을 육성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정부의 지금 판단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거 하면 이제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한다랄지 아니면은 인력을 양성 한다랄지 이럴 경우에 이 R&D 투자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그 세액공제를 원래는 올해까지만 해줄 그렇죠. 예정이었었는데 그 세액공제 기간을 2027년까지 지금 연장을 해놨고요. 3년 연장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첨단 기술을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첨단 기술을 적용을 해서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각종 기술, 각종 설비를 이제 들여와야 되겠죠. 그렇게 설비를 들여올 경우에 역시 지원을 해주는데 3% 시설 투자비의 3%를 공제를 해줬는데 이 3%를 10%까지 지금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배 이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3위의 항만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육성을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보관입니다. 네. 자, 세계 항만 경쟁력 3위 동메달. 이 대단한 사실 꿈 같은 목표입니다. 자, 어떤 정책을 쓰고 이걸 얼마나 신속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항만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은 수출입 물동량 컨테이너선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빨리 처리하느냐 이 능력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입 물량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항이 부산항입니다. 부산. 그래서 부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2045년까지 14조 원을 투입을 해서 진해 신항을 구축을 하겠다는 거고요. 진해 신항에서 우리 수출입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배후 기지를 건설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역시 부산 신항에 컨테이너선 하역 카패서티도 지금의 2배로 확대를 하겠다. 한 이런 1조 원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배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산항을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날 회의에서는 또 거대한 통합 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돼서 출범하는 이 통합 칼의 독과점 우려에 대한 지원 정책, LCC라고 불리는 저비용항공사를 좀 배려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그것을 통합을 하게 되면 중복 노선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복 국제 노선이 68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38%에 대해서 우선 시정 조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 소위 LCC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운수권을 우선 배분하는 그런 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운임 인상이 올라간다든지 또 마일리지 혜택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따지시잖아요. 요새. 예민하죠. 네. 그런데 그 불이익을 금지하고 특히 무료 수화물의 경우에 그 품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다음에 원활한 경쟁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노선에 특히 저비용 항공을 우선 지원하겠다라는 입장. 그래서 이 지금 이행 감독을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행 감독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통합 대한항공이 세계 10위권의 거대 항공사가 되는 건 좋은데 그 바람에 LCC의 경쟁력이 위축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했어요. 아직은 제닛 옐런이 그 미 재무장관입니다. 자,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하고 화상회담을 한 30분 못 미치게 이렇게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기재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가 굳건하다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임을 미국의 재무장관에게 얘기했고요. 미국의 제닛 옐런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양국 협력의 지속을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표했습니다. 네. 경제를 탄탄하게 챙기는 거는 국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F4 회의가 일주일째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는 현대차 그룹이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주의에 따라서 새 임원 인사를 300명 가까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카가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당히 얼마나 승진을 많이 시킬지 주목이 많이 됐었는데요. 10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정기 임원 인사에서 현대차가 73명, 기아차가 43명, 현대모비스가 20명 등에서 총 239명이 임원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전부 승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의 발표는 신상 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실적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승진을 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승진 규모는 작년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근데 올해 임원 인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보면 역시 세대 교체라고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 기업에 걸쳐서 우리 지금 50대가 상당히 임원 규모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새로 선임된 임원 중에 40대가
41%였습니다. 80년대생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2020년만 해도 21%였는데 그 2배로 늘어난 셈이죠. 특히 이제 기술 부문에서는 새로 선임된 임원 중에 40대가 61%라고 하니까요. 5사람 중에 3사람은 그렇습니다. 40대. 이제 한 1, 2년만 있으면 우리 대기업들의 임원들의 주축이 40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98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 이제 임원으로 속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요, 또 이 여성 임원 승진 비율이 3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여성 임원이 올해만 11명이나 발탁이 됐네요. 네, 작년에 4명이었대요. 근데 올해 11명으로 특히 현대카드의 그 상무였던 사람이 전무로 이제 승진되면서 이 여성 임원을 이렇게 많이 발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IT라든지 네. 또는 신사업 전략 분야에 이제 배출이 되면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그 현대차의 어떤 그 그룹 이미지를 굉장히 혁신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어려운 도전의 상황에서도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는 선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어떤 세대 교체, 또 여성 임원들을 IT나 신사업, 전략 부문에 대거 기용하는 이것은 하나의 현대차 그룹을 떠나서 우리나라 요새 기업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달리던 차를 나무가 덮쳤어요. 이게 막 뚝 꺾이면서 엄청난 나무가 그 차는 크게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겉에서 봐선 죽거나 다친 것 같은데 멀쩡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일인가요? 네, 상당히 뭐 현대차가 이렇게 나무에 덮쳤다고 하면 상당히 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자, 저 차 보세요. 저 보통 저거 탄 사람 어떻게 됐겠냐 짐작이 되잖아요. 위에 지붕이 완전히 주저앉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진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운전자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사진에 같이 찍혀서 그러니까요.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5, 6년 전인가요? 타이거 우즈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회에서 자, 제공한 저 20대 대학생인데 살았어요. V자를 그리는 모습이 저렇게 사진에 찍히지 네, 않았습니까? 나 괜찮아요. 네. 저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판매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현대가 어떻게 저 광고를 찍겠습니까? 저 실제 상황이에요. 현대차가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이거 우즈가 탔던 SUV 차량이 엄청나게 크게 절벽 밑으로 굴러떨어졌는데 타이거 우즈가 멀쩡하게 살아났거든요. 그랬죠. 그 일이 전 세계적으로 뉴스 전파를 타면서 미국 내에서 제네시스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현대차에서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기아 봉고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탔던 분들은 무사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자할 때인데 엊그제 같네요.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서 현대자동차 판매가 시작됩니다. 아마존이 자동차를 인터넷으로 파는 거 현대차가 처음이라고요? 네, 원래 온라인 판매로 유명한 차는 이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굉장히 판매량을 많이 늘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현대차가 캐스퍼를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영국이나 인도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동안 온라인으로 차를 팔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아마존이 지난 12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공지를 하기를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세계 주요 48개 도시에서는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현대차를 살 수 있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인터넷 클릭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딜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차의 가격과 사양을 아마존에 올리면 그 마음에 든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집에서 배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니면 직접 가서 딜러샵을 찾아가서 차를 찾을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10개 차종 뭐 소나타랄지 투싼이랄지 산타페 뭐 이런 10개 차종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차를 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저것도 상당히 매출 증가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겠군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공화당의 우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 확실한 미국 상하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 병력을 지금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요? 네, 상하원이 공동으로 주한 미군 병력 규모 유지와 확장 억제 공약 제공을 명시한 것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인데요. 네.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에 배치된 28,500명의 미병력을 유지한다. 그리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 일본과 미국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이 비교 우위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이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주세 때도 맨날 틀린 게 저 주한미군 숫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틀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4만 명이라 그랬다가 이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도 있는 실수였겠죠? 아니요, 제가 볼 때 일부러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게 트럼프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 수준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보고요. 자신이 딜메이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딴지를 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에 대해서 복원하지 않았거든요. 복원하지 않고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수 있는 어떤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사전에 그러한 식의 요구를 할 때 그러면은 어떤 대응 카드를 제시할 것인지 그냥 분담금 늘려달라는 만큼 늘릴 것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참 아쉬운 점이 많죠. 네, 바로 그 얘기 좀 더 할게요.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강화를 위해서 이 주한미군 제한, 감축 카드를 쓸 수 있는 여지, 뒷맛을 남겼다 이런 분석 나와요. 네, 지금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복원하지 않은 측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아니고요. 의회가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나 다른 민주당 행정부가 그 행정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이런 복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좀 긴장감이 덜한데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여지를 남겼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미군을 감축하겠다 하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끝으로 기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최초의 한국계 미국 연방상원 의원이 의정 활동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당찬 포부부터 밝히고 아주 좋은 소식이죠. 네. 사실은 미국인이지만 한국계로서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상원 의원이 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주미 대사가요. 상원 의원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그래도 꽤 알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상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 안보라든지 한미 동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상당한 그런 어떤 베니핏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국계로서 나는 첫날부터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야당 의원으로서의 그 멋진 포부와 함께 지금 미국의 그 뉴저지 주지사가 위대한 국가의 자랑스러운 이정표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위대한 국가라는 것은 여기서 미국을 미국이죠. 말하는 네. 건데요. 어쨌든 아메리칸 드림의 기회를 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이정표 또 자랑스러운 역사도 만들겠지만 그의 뿌리와 DNA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자긍심을 갖고 또 이미 하원 의원 시절에 그 트럼프가 벌인 의회 난동에 대해서 보여준 태도라든지 네네. 또
또 최근에 일련의 한국 사태에 대해서 또 본인이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어쨌든 그 많지 않은 이민 중에 이렇게 상원 의원이 빨리 배출돼가지고 이렇게 미국에서 가장 큰 나라에서 글로벌하게 활동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네. 자, 일본은 일본계 상원 의원이 이미 여러 명 나왔어요. 이제 앤디 김을 시작으로 제2, 제3의 상원 의원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호김 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가을과 겨울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다고 하네요.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까지 들립니다. 정신건강주치의로 유명한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님 함께 모시고 예방법 또 관련 정책까지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와 잘 지내야 되고 내가 남과 잘 지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제에는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네. 자, 가을 탄다, 추남이다. 뭐 남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추녀가 되나요? 가을이면 외롭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날이 아주 쌀쌀해지고 여러 상황, 여러분 좀 TV 틀 때마다 우울해지는 그런 요즘 아니겠습니까? 이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죠? 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내담자들이 겨울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시국처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잠깐 이 겨울에 우울하다. 그건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 2년 또는 3년 이상 내가 이때쯤만 되면 우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절성 우울증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요. 네. 계절성 우울증은 대부분은 겨울 또는 가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왜 이런 우울증이 일어나냐라고 보면 햇빛을 쐬는 시간이 부족해서요. 일조량이 적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햇빛에서 얻어야 되는 비타민 D도 부족하고 또 세로토닌이라고 사람의 어떤 행복 호르몬.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줄어들고 멜라토닌 호르몬은 늘어나면서 잠을 또 너무 많이 자게 되거나 그러네요. 많이 먹게 됩니다. 네. 자, 이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나도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특히 근래에 부쩍 늘어난 이 1인 가구들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더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처 인간 행동이라는 국제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실린 얘기인데요.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 대학원을 포함을 해서 국제 공동 연구팀이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해서 7개국에 10만 명의 환자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싱글인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에 발현되는 가능성이 79%가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80% 가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들도 보면 이 중년 여성의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초기에 치매가 걸리는 확률이 또 굉장히 높다고 하죠. 뭐 한 2배 이상 높다고 하니까요. 또 무릎이 아픈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래요. 하니까 우울증이 이렇게 육체적인 건강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울증, 이게 증이 붙으니까 질환, 뭐 증상, 병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안 좋은 일 많을 때 나 우울해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은데 이것과 정신질환으로서의 우울증
이거 다른 거죠?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 이제 우울해, 나 요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울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우울감, 감은 감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게 뭔가 이상한 건 아니고 누구나 다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울감은 그냥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근데 우울증은 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증상, 증세 할 때 증이라서 이거는 사실은 일단 약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병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무조건 내가 우울증 같아 이런다고 우울증인 건 아니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가야 되고 2주 이상 그리고 DSM-5라는 징계 편람이 있어요. 아하. 진단 편람. 편람. 네, 그 편란에 보면 9개의 항목이 있는데 저기 지금 보시는 저런 건가 봐요. 네, 예, 네. 저거 이제 체크표 저건 같은 거네요. 네, 체크리스트 같고요. 진단 편람은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뭐 당신은 요즘 들어 특히 내가 뭐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하루 종일 드십니까? 뭐 이런 그걸 이제 거예요. 꼼꼼히 체크하는. 체크.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9개에서 5개 이상이 2주 이상 갔다. 그러면은 우울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 면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울증 환자의 이 증가가 하나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하죠. 거기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심평원 자료인데요. 최근 5년 동안에 우울증이 얼마나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거거든요. 2018년에 보면은 75만 3천 명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데요. 매년 한 4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해오다가 2022년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시기네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한 4만 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21년에 보면은 한 8만 명이 넘게 늘어났고요. 역시 2022년에 9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역시 2020년에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이 우울감을 호소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울증 환자도 역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증을 해서 이 자산 가격의 이 불평등 때문에 상당히 우울감을 겪은 분들이 많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인 분들이 또 우울증을 많이 겪고 해서 이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저런 우울한 일도 저 숫자에 더 증가를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배우 김승수 씨, 한 예능 뭐 말씀드리자면 뭐 미우새죠. 여기 나와서 자기도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이 있다. 이걸 회상하면서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힘들었다고 우울증 아니냐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직접 상담을 하셨다고 해요. 주변의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가족도 모르는 경우. 자,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워낙에 그 미우새 프로그램이 지금 예능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또 김승수 씨도 워낙에 인기 있는 연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면서 공감을 하고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우울한 감정을 일생에 살면서 한두 번은 겪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유명하신 공인이거나 연예인이면 더 외부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또 중년의 남성인 경우에는 더더구나 또 가정의 무게라던가 이래서 더 얘기하기가 더 어렵고요. 또 싱글이잖아요, 또. 네, 또 싱글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와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이십니다. 싱글이라도 어머니를 부양을 하시는 중이었고 굉장히 효심이 깊고 또 이제 저 같아도 내가 너무 힘들 때 사실은 이 나이가 돼서 우리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김승수 씨도 이제 그래서 어머니께는 더 얘기를 못 하셨다가 용기를 내서 본인이 지금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뭐 우울감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용기를 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치료할 수 있고 또 주변에서도 조금 더 같이 고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은 그 우울한 게 내 잘못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유전의 영향도 있고 환경의 영향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우울한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니니까 네네. 네, 우울증은 사람의 심리는 외부의 영향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할수록 더 좀 처리가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꼭 고민하고 감추지 마라 이런 말씀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우울증을요 마음의 감기라고도 한대요. 저 참 공감이 됩니다.
마음의 감기일 수 있고 이게 심해지면 마음의 독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울증 이걸 예방하고 또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자,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좀 더 잘 맞는 게 있어요. 일단 뭐 모두에게 좋다라고 많은 연구 논문과 실험에서 확증된 바는 당연히 운동입니다. 햇빛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몸을 움직이는 몸과 정신이 유기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네. 내가 몸을 움직이면 정신도 훨씬 더 건강해지고 또 정리도 되고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좋은 인간관계도 굉장히 필수입니다. 내 마음을 다 열어서 속 시원히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속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응어리졌던 것들이 많이 풀어지는 경험을 저는 많이 하고 있고요. 동성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 주변에 너무 좋은 가족이나 친구나 뭐 멘토나 지인이 있으면 너무 좋고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저희 같은 상담사나 정신과 닥터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얘기하지 못했던 걸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사실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그렇네요.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잠들기 전에 뭐 스마트폰을 본다던가 하면 또 불면증이 우울증에 큰 영향을 주기 그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전에 스마트폰 조금 더 안 하시는 거,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이라던가 부정적인 사고 피하시는 것 등등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컴컴한데 네. 스마트폰 보면 네. 좀 빠지기도 하지만 저도 가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보건복지부가 마음 건강을 챙기자는 취지로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독특하고 예쁘네요. 매주 마주라는 그런 캠페인인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러닝을 하게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이제 햇빛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자연도 보고 또 우리 오늘 한강이지 않습니까? 한강도 좀 느끼면서 정신이 좀 맑아져요. 나와서 달리다 보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영어 용어 중에 러너스 하이라는 상태가 있어요. 달리다 보면 확 기분이 좋아진다는 그런 건데 저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좀 안 달려서 그런 거 모르는 게 아쉬운데 매주 사람들과 만나 함께 달리는 것. 자, 이 러닝 우울증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 네. 이 매주 마주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체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힘을 주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다 이런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라던가 호르몬들이 다 상승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신 건강에도 좋고 당연히 뭐 근육이나 뭐 이런 몸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걸 또 혼자 달리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우리가 좋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서로 이제 달리면서 격려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움직여주고 햇빛도 쐬고 그러면서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공감대도 형성되는 아주 좋은 우울증에는 굉장히 좋은 방책인 것 같습니다. 숨차고 다리 움직이다 보면 걱정 불안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맞습니까?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데 달리기가 참 좋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한테 맞는 운동이 좋죠. 그러니까 달리기는 러너스 하이라는 아주 증명된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정신 건강에도 좋은 어떤 그 증상들이 많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나는 조용히 요가가 하고 싶어. 나는 물속에 들어서 수영이 하고 싶어. 그럴 때 나는 몸과 정신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라고 판단이 드시면 본인한테 원하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혼자만 달리시지 말고 마주보고 함께 달리는 게 더 좋다. 자, 지난 11월에는 정신건강 토크 콘서트도 열렸다고 합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클래식 공연, 또 오은영 박사의 멘토링으로 참가자들이 모두 힐링, 치유를 받고 갔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와 잘 지내야 되고
내가 남과 잘 지내야 합니다. 평소에는 제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콕 집어가지고 좋은 멘토링을 해주셔서 말씀 주신 대로 행복한 가정 잘 꾸리도록 잘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안녕. 네, 정부도 새해 1월 1일부터 이 우울증 진료비를 지원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국가가 지원을 하는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세에서 34세까지는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10년에 한 번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정신건강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위험하다,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부담이 되니까 진료를 받으러 가는 분들의 비율이 20%가 채 안 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처음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그 본인 부담금을 전부 내년부터는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정신 응급 환자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 의료센터도 전국적으로 확대했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국에 지금 현재 10개소의 권역 정신 응급 의료센터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있네요. 서울부터 인천, 대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료학과가 이제 협진을 해서 정신건강이 위험한 환자들을 24시간 돌보는 기관인데요. 이걸 내년에는 1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4년 7월에는 권역별로 전국 10곳이었는데 이걸 내년까지 14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7개를 4개를 더 드리는 지금 거네요. 현재는 10개가 운영이 네. 되고 있고요. 내년에 4곳을 추가를 해서 14개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네. 저희 방송에 나타난 이 그 그래픽에 이름이 나와 있고 또 찾아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돼 있습니다. 자, 이 우울증은 병원에 굳이 갈 필요 없이 SNS로도 간편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와 협업을 해서 이 국립정신건강센터라고 카카오톡에 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 자가 검진이라고 항목이 뜨거든요. 네. 거기 가셔서 아주 간편하게 검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나 찾아가셔가지고 정식으로 검사를 조금 디테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국가검진과 동일한 그 도구 이름 좀 어렵긴 한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PHQ-9이라고 불리는 검사인데요. 우리가 국가 정신건강 검사 체크 항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집약된 문항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내가 요즘 뭐 수면 저하가 너무 심각하다, 요즘 기분 저하가 있다, 과다 수면에 빠졌다, 아니면은 뭐 굉장히 너무 많이 소화가 굉장히 섭식 장애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체크리스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 고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 아니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이 분별이 돼서 나옵니다. 뭐 비용이 비싸다거나 어려운 건 아니죠? 무료입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무료군요. 네. 그러면 한번 의심되는 분들은 전문가 찾아보실 필요 있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카카오톡에서 검사를 하시고 내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혹은 약처방까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뭐 유명하신 전문가입니다. 자, 내 주변에 우울증으로 곤란을 겪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또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자, 본인에게도 또 그 곤란을 겪는 분에게도 어떻게 해주면 좋습니까? 네, 사실 예전에는 뭐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의지력이 없어가지고 무슨 이렇게 힘든 세상에 뭐 우울하다 그러는 거냐고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셨는데요. 자책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감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듯이 우울증도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사실 유전적으로 좀 취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유전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이 우울증이셨는데 나도 우울의 가능성이 내 친구나 내 지인들보다 훨씬 높을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예민하고. 이럴 땐 나를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땐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언제 우울한지 이런 것도 잘 알아서요. 우울증을 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좀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터널 사고라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터널? 네. 나는 이 터널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굉장히 못난
못난 사람이고 그런 부정적인 그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인지치료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공감하고 격려하고 들어주시라. 예,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박상희 교수, 신치영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책엔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